러시아 사람들은 약한 지도자를 결코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푸틴은 온갖 무리스를 다 동원해서 벌일 수 있는 전쟁 번제를 다 저질러서 자기가 시작한 전쟁에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물러선다? 푸틴 자신도 부정당하는 거고요. 러시아의 경제적 몰락은 이미 정해져 있지만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반드시 높다. 서방이지만 서방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상대 한국밖에 없습니다. 한국 제품에 대한 러시아의 감정은 매우 좋아요. 지금 우리 기업들은 러시아 공장들 있죠. 지금 재인수하고 있어요. 주식, 암호화폐, ETF까지 원픽 리포트. 사실 나토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싸워주면 좋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자기네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뭐 지출을 해서 또 그렇죠. 지내줄 만한 그러니까 상황은 아니니까. 치어리딩만 하고 싶은 거예요. 네. 돈과 무기는 미국이 끝없이 대주고 있고 죽어가면서 끝없이 자국 국민들이 죽어가면서 러시아의 서진을 막아주는 건 우크라이나가 해주고, 그럼 중간에서 자기네들은 정말 찔끔찔끔 명목상의 지원만 해주면서 박수치고 우크라이나 최고, 푸틴 나빠 이러다가 미국이 우리도 지쳤어 그러면 너네 그러면 안 돼 라고 머리 꼭대기에서 도덕적 훈계를 한다? 그럼 미국인들이 독일과 프랑스와 영국과 같은 국가를 도대체 미국의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도, 대관절 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는지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네. 하여튼 그 유럽 저 나약한 대륙에 과거에 전 세계를 착취하고 전 세계의 다른 국가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제국이 되었다가 아직까지도 그 어느 대륙의 어느 국가 사람들보다 적게 일하고 워라밸을 누리면서 떵떵거리고 살아오면서 죽는 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해야 되고 돈은 미국이 돼야 되면서 여전히 우리 유럽은 안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러기엔 자존심이 상하니까 미국을 도덕적으로 훈계하는 프랑스, 독일 재수없습니다. 근데 뭐 여기도 체코가 석자인 게 뭐 프랑스도 그렇고 뭐 이탈리아도 그렇고 지금 뭐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해서. 네, 심각하죠. 네. 매우 심각하죠. 네. 예, 매우 심각한데요. 그 먹고 사는 문제, 일하는 게 힘들어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라고 분노하고 있는 유럽인들이 한 달만 한국인처럼 노동 강도로 일하잖아요. 예, 그럼 자살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기준에서 힘든 거예요. 네. 예, 이게 유럽이 늙은 대륙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예, 식사 걸으면 삐지고, 예, 그죠? 근데 애들은 그래도 돼요. 왜냐면 애들은 귀엽잖아요. 노인은 그러면 안 귀여워요. 유럽은 귀엽지 않습니다. 이게 또 한국인의 그런 역사라든지 또 뭐 그런 속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 워낙 또 환경이 척박하고 강대국들로 둘러싸여져 있다 보니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또 강인한 측면, 우리나라 그런 한국인만의 독특한 그런 특성이 자리 잡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본다면 유럽 같은 경우는 그 반대의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유럽도 옛날에 전 세계를 상대로 도전하고 10년 전쟁, 30년 전쟁, 이런 그 나폴레옹 전쟁 이런 거 할 때 유럽 사람들도 강인했어요. 예,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예, 20세기에 태어난 유럽인이 무슨 고생을 했습니까? 적어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렇죠. 태어난 네네. 유럽인들이 무슨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기성세대들이 지금 우리나라 MZ세대들 나약하네, 뭐하네, 사회성이 없네 이렇게 탓하지 말고 왜 우리 국민들끼리 탓합니까? 유럽 사람들 탓합시다. 꼰대질을 해도 유럽에 대해서. 저는 요새 프랑스 마음에 안 들어요. 한 6, 7년 전부터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러시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러시아가 전쟁의 승기를 잡았지만 사상자가 100만 명을 넘었으며 살인적인 물가, 루블화 가치 하락 등 경제 피로가 극심해지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여기에 또 우크라이나가 당연히 이제 전면전 붙으면은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영토도 많이 뺏기긴 했지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버티고 있고, 그 다음에 버티는 와중에서도 이 드론 공격으로 이 모스크바 발전기 파손 및 정유시설까지 막 핵심 시설로 막 공격하다 보니까 지금 뭐 러시아 지금 엄청 춥고 뭐 겨울 오고 하는데 이게 막 진짜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이 추위에 떨고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 러시아 역시 종전을 갈망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갈망하죠. 하지만 러시아과 푸틴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러시아 사람들은 약한 지도자를 결코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 특징은 러시아를 제국으로 만든 뇌제 이반이라고 하죠. 예. 이반 황제부터 수립된 전통이에요. 니콜라이 2세 황제는 러일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즉 패배를 인정했기 때문에 권위를 잃고 혁명당했죠. 일가족이 어떤 그 시골집 지하실에서 다 처형을 당했습니다. 끝까지 싸웠으면 일본이 이겼을 거예요. 일본은 러일 전쟁에서 그 스시마 해전에서 딱 이기는 시점에서 모든 국력이 바닥났어요.
근데 니콜라이 2세 황제 입장에서는 더 전쟁을 해봐야 득이 없다. 득실을 따졌던 거예요. 어리석게도. 러시아 국민들의 러시아 인민의 특성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청나라를 일본이 이겼을 때 청일전쟁에서 막대한 배상금으로 그전까지 쏟아부은 걸 만회를 했거든요. 러일 전쟁에서 오케이 우리가 졌어. 러시아가 그러자마자 배상금 내놓으셔야죠 하고 일본은 엄청난 기대를 했어요. 러시아가 훨씬 더 대단한 제국이었으니까. 네. 그때 러시아가 배상금이 어딨어. 배상금 받을 수 있으면 직접 쳐들어와서 배상금 받아봐. 그래서 배상금 못 받았어요, 일본은. 그러니까 사실은 국가적 역량은 러시아에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었어요. 다만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졌을 때. 근데 패배를 받아들여? 그래서 니콜라이 2세는 러시아의 짜르가 갖고 있었던 신적인 권위를 그때 잃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도 사람이구나. 나약한 인간이구나 싶어서 공산당, 볼셰비키 장교들이 이 사람을 끌고 지하실로 가서 총을 겨눠서 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러시아라는 국가의 특징이에요. 보리스 옐친이 고르바초프 다음 지도자죠. 네네. 보리스 옐친은 체첸 전쟁이 하도 말아먹으니까 안 되니까 패배를 받아들였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실각했어요. 푸틴은 그걸 이해하고 옐친 다음에 러시아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푸틴은 온갖 무리스를 다 동원해서 벌일 수 있는 전쟁 번제를 다 저질러서 체첸을 기어이 초토화시키고 학살을 저질러서 체첸을 러시아의 일부로 만들었습니다. 러시아인에게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맹목적이고 잔인한 짜르인 거예요. 이것이 러시아라는 국가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푸틴은 잘 알기 때문에 자기가 시작한 전쟁에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물러선다? 그거는 푸틴 자신도 부정당하는 거고요. 지금의 현재 러시아라는 체제가 부정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러시아의 경제적 몰락은 이미 정해져 있지만 우크라이나만큼 심각하진 않아요. 어쨌든 러시아는 혼자 힘으로 전쟁 수행이 가능하죠. 어쨌든 러시아는 무상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고 북한군을 끌어들일 수가 있죠. 우크라이나는 아닌 거예요. 만약에 지금 상태로 트럼프와 합의한 대로 뭐 우크라이나가 동의하기 힘들어서 끝까지 버티겠지만 지금 상태로 종전을 한다면 러시아는 목표를 달성합니다. 뭐냐면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도네츠크주의 포크로스크라는 도시가 있어요. 네. 이 도시에 집중을 해갖고 마지막 결사 항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우크라이나의 마지막 전투력, 마지막 병력이 지금 여기 거의 다 몰려 있어요. 그런데 이 도시가요. 원래 전쟁 전에 인구가 6만밖에 안 돼요. 제가 의정부 시민이거든요. 의정부 살아요. 의정부 인구가 40만에서 50만 사이예요. 40 몇만인데 인구 6만 명이란 건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너무 적은 인구죠. 지방 소도시 그런 사실 도시라고 하기도 웬만한 읍보다도 인구가.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 러시아군, 우크라이나군 둘 다 병력이 집중이 돼서 서로 죽고 죽이고를 반복하고 있어요. 개미굴끼리의 싸움처럼. 여기 지금 개미지옥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곳이 요충지기 때문이에요. 일단은 이 소도시 주변에 석탄과 같은 광물 자원이 막대하게 분포돼 있어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가 이 도시를 잃으면 뭘로 전후복구를 할 거예요. 다 파괴됐는데 자원 말고는 팔 게 없어요. 근데 이 자원이 매장돼 있단 말이에요. 도시 근처에. 그다음에 여기가 철도 요충지예요. 여기 루안스크, 도네츠크도 다 거치고요. 그다음에 수도인 키우까지 이어지는 교통의 허브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주변이 막대한 금과 은이 붙여있는 신갈 인터체인지란 말이에요. 여기가 우크라이나의 멱살이에요. 여기를 지키면 우크라이나는 종전을 해도 숨을 쉴 수 있지만 여기 멱살을 잡힌 채로 종전이 되게 되면 도네츠크주 전체가 러시아 땅이 될 뿐만 아니라 키우로 러시아군이 키우로 향하는 고속도로가 열린 채로 종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는 멸망한다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우크라이나 군은 지금 2024년 8월부터 이 인구 6만의 소도시에서 한 뼘의 땅을 놓고 죽고 죽이는 극한 혈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건물 하나, 지금 여기 사이다 경제가 입주해 있는 지금 이 건물 있지 않습니까? 인구 6만 동유럽의 소도시에 있는 건물이라 봐야 지금 우리가 마주보고 있는 이 건물보다 규모가 얼마나 작겠어요. 한 3, 4층짜리 건물이지. 네. 그런 건물, 요즘 이제 우리나라 서울 기준으로 치면 꼬마 빌딩. 그런 꼬마 빌딩 하나를 두고 하나를 뺏기고 차지하고 하면서 우리나라 6.25 전쟁의 고지전이 아니라 건물전을 벌이고 있거든요. 조그만 꼬마 빌딩 하나에 각자 2,000명, 3,000명씩을 갈아놓고 있어요. 병력을. 이 상태에서 종전한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에 완전히 실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차지하고 있는, 간신히 차지하고 있는 이 조그만 포크로스크라는 도시의 영토는 10% 정도예요.
조금이라도 이걸 15%, 20%라도 늘리기 위해서 멱살이 이렇게 잡고 목줄, 울대가 잡혀 있는데 이 손가락 하나라도 풀린 채로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마지막 남은 살아있는 우크라이나 젊은이들이 여기서 다 죽고 있어요. 이 정도로 지금 전쟁이 끔찍한데 우크라이나 패싱을 당하고 푸틴과 트럼프가 지들끼리 협약을 해버렸으니 우크라이나는 얼마나 지금 절망적이겠어요. 우크라이나 국민들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나는 것, 우크라이나가 자발적으로 옛날에 핵을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중요하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협상을 잘해서 핵전력 보유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 흐름은 우리에게 너무나 다행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너무나 큰일을 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러우 전쟁 종전이 임박하면서 본격적으로 두 나라 모두 대대적으로 전후 복구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국은 이 러우 전쟁에 살상 무기 제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러시아가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종전 후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협력 가능성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반드시 높다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아무리 전쟁에서 이겨도 경제적으로는 몰락했기 때문에 그렇죠. 경제적으로는 서방 세계에 백기투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전쟁 내내 그렇게 적대시하고 그렇게 입배틀을 벌였던 서구에, 여기서 말하는 서구라고 하는 것은 서유럽과 미국의 백기투항을 공식적으로 하기는 어렵죠. 푸틴과 정권의 권위가 있는데 그렇다고 그런데 러시아는 언제나 본인들이 유럽을 대표해서 백인 사회를 대표해서 몽골, 오스만 투르크 제국과 같은 이질적인 세력과 싸워왔고 우리가 그 피해를 독박을 썼다라고 하는 그런 억울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국가예요. 그래서 러시아는 서구에 투항할 수밖에 없어요. 러시아는 중국에 투항할 수 없다라고 몇 년 전부터 예측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말이 맞았어요. 사실 다 중국에 투항할 줄 알았죠. 하지만 어떻게 했죠 작년에? 차이나 패싱을 해버렸잖아요. 김정은과 손을 잡고. 맞아요. 예. 네. 그러면 서방이긴 서방이되 유사 서방이면서 중국이나 미국처럼 제국이 아니라 러시아라는 제국이 제국으로서 다른 제국에 투항하는 게 아니라 왕국과 손을 잡는 형태. 서방이지만 서방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상대. 한국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러시아와 영토 분쟁 중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렇죠. 예. 네.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한국과 한국의 기업, 한국 제품에 대한 러시아의 감정은 매우 좋아요. 뭐 도시락이나 라면이 되게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칠성사이다, 초코파이 이런 소비제뿐만이 아니라 도시락 라면도 예, 다 슈락이라고 하죠 러시아에서. 예. 도시락 라면도 있지만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 진출해 있는 공장과 어떤 거기서 발생하는 부가가치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인식이 다 좋단 말이에요. 왜? 인식이 좋을 수밖에 없느냐. 우리가 어떤 그 러시아라는 새로운 시장을 우리가 맞았을 때 우리가 동남아 시장도 동남아 가면 자동차, 오토바이 싹 다 일제해요. 맞아요. 네. 그 수 없는 몇 억 대의 자동차와 동남아 전체에 수놓아진 오토바이가 싹 다 일제입니다.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놓친 시장이 있는 만큼 우리가 신시장은 일본을 앞지르기 위해서 우리가 사력을 다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기업과 정부가. 러시아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접근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만약에 삼성이나 현대처럼 러시아에 공장을 세웠을 때 그 지역사회에 커다란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업이 만약에 독일 기업이다. 러시아 사람들 자존심 상하죠. 미국 기업이다. 왠지 자기들이 진 것 같잖아요. 일본이야. 옛날에 러일 전쟁도 했고 연토 분쟁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인들이 친절하고 싹싹하게 접근해 오는 데다가 그것이 한국 기업인데 지역사회에 도움도 돼. 좋죠. 자존심도 안 상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기업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초창기에 격화될 때 헐값에 팔고 나온 러시아 공장들 있죠. 지금 재인수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러시아도 재인수가 우리가 팔았던 걸 다시 사는 게 순조롭다는 이유는 러시아 정부도 웰컴이란 뜻이죠. 예, 이렇게 지금 경제적인 단위에서는 이미 이해관계가 맞아 있다. 윤석열 정권이 무지성으로 러시아를 버리고 우크라이나를 선택하는 외교를 벌이는 거 보고 저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고요. 저뿐만 아니라 정말 세계 전체가 비명을 질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정권이 중단돼서 너무나 다행이고 우리는 어쨌든 윤을 탄핵했기 때문에 그 윤석열 정권 기간 그의 통치기를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대한민국이 아니었던 시기라고 규정할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때 길이길이 화를 내며 날뛰었던 러시아도 걔는 원래 니들이 끝낸 애들이잖아. 걔는 진짜 대한민국이 아니었어. 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명분을 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기점이 되는 사건이 바로 윤석열의 탄핵이었다. 정말 커다란 다행입니다. 지금 에이펙 정상회담 그다음에 지금의 일련의 외교적 국제적 흐름을 봤을 때 우리가 윤석열 정권이 중간에 중단되고 새 정권이 들어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금 이 상태가 타이밍적으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어요. 예, 우리나라가 올해 조금 운이 좋았다. 많이 좋기도 한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주식도 시장도 좋고요.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가 각자 도생의 시기로 접어든 지가 이미 한 2년 됐죠. 세대 간, 남녀 간, 계층 간 갈등이 전 세계 웬만한 국가, 선진국들 사이에서 아무리 유행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을 때는 기분 나쁜 거,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건 갈등을 하겠지만 불필요한 갈등을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른 시간 내에 어쩔 수 없이 고난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한국인들이 우리가 한편이 돼서 똘똘 뭉쳐야 될 시기가 한 번은 올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시기가 그렇게 머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싸우지 맙시다. 한 가지 더. 이거는 공식화되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을 뿐인데 네. 예, 저도 알고 있고 관련자분들에게는 상식처럼 통하는 대외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터넷에서 성별끼리 계층끼리 엄청 싸우죠. 맞아요. 네. 예, 거기에 중국 AI, 중국 인력들이 많이 개입돼 있습니다. 중국은 맞아요. 네, 이제 어떤 나라를 공략할 때 군사적 갈등으로만 공략하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하고도 전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언젠가 이 나라와 전쟁 내지는 교전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포함된 국가는요. 그런 국가에 대해서 중국은 이미 그 나라 국민들끼리 갈등하고 분열하도록 유도합니다. 이거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네. 언젠가는 지금 제가 알기로 언젠가는 이재명 정부에서 이 모든 사회적 갈등에 중국의 공작이 개입돼 있다라고 하는 걸 우회적으로라도 한 번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 정권에서라도. 아직 그때는 지금 안 왔는데 여러분이 여성 혐오하는 거 혹은 남성 혐오하는 거 세대 혐오하는 거 그거 보고 부안해동에서 여러분도 한마디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을 마치 그 바이러스나 곰팡이에 감염된 개미가 이렇게 물에 떨어져 죽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 기생수에 네, 감염이 네. 돼서 그런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토록 혐오하시는 중국인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거일 가능성이 여러분 생각보다 매우 높습니다. 네, 단합합시다. 네, 이렇게 또 어지러운 국제 정세 가운데 또 우리가 기민하게 잘 또 영리하게 잘 행동을 하면은 또 좋은 기회가 우리한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 꼭 단합을 해서 서로 비판하는 게 아니라 똘똘 뭉쳐가지고 아무튼 이 중요한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서 또 대한민국의 위상이 한 단계 더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홍대선 작가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사이다 경제 시청자 여러분을 다시 뵈서 이중으로 반갑네요. 말이 이상하네요. 네.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